안녕하세요. 바둑코치 미슬리의 이하진 3단입니다. 바둑코치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번 강좌에서는 초반이나 끝내기와 같이 특정 영역이 아니고 바둑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강좌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타이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제가 특별히 생각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둑을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을 소개하므로 바둑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의 형성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영역에 원리와 공식과 같은 내용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변화가 무궁무진한 바둑에서 새로운 모양에 직면하시더라도 스스로 헤쳐나가실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둑코치 미슬리 치수 올리기 프로젝트 첫 번째 강의 함께 하시죠.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강좌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둑의 실력 혹은 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5급, 10급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력, 전체적인 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둑이 마치 하나의 큰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바둑의 전체적으로 10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반, 그리고 수읽기, 계산 및 판단에 조금 큰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초반에는 포석의 원리와 정석의 이해, 포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정석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초반에 잘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읽기, 흔히 수읽기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같은 수읽기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사화를 읽는 능력, 이 돌을 살릴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맥과 유형을 알아보는 능력, 행마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앞에 몇 수를 계획을 하는 능력, 그리고 또 수읽기를 하는 도중에 실수나 착각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읽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둑이 중반전,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계산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상대의 집과 본인의 집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집의 크기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끝내기에서 각각의 수들의 가치를 계산하고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흑이 좋은지, 백이 좋은지 등 형세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5급이지만 초반을 조금 약하고 수읽기도 조금 약하고 끝내기가 상당히 세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동급의 기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대국을 하실 때 이상하게 초반에는 항상 바둑이 좋은데 끝내기만 가면 역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각각의 영역에 기력 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강의를 따라가시다 보시면 바둑의 전체적인 능력을 보고 바둑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의 10가지 영역 중 첫 번째, 포석의 원리입니다. 이 포석의 원리에 대해서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3강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그 포석의 원리 내에서는 이러한 구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석의 정의와 특징,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포석에서 좋은 수를 찾을 수 있는 공식, 그리고 포석 전략과 포석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특징과 요소 등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바둑을 보는 눈이 바둑이 고수가 될수록 달라지는데 이렇게 바둑을 프로기사가 생각하는 포석이 어떠한 것인지 정석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 보시면 뭔가 바둑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포석의 정의와 특징을 바둑판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석의 원리에서 포석의 정의와 특징을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포석의 정의라고 하면 처음 바둑을 시작해서 이제 돌을 놓는 것인데요. 한 첫 수부터 3, 40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체스나 장기와는 달리 바둑은 이제 한 수 한 수 돌을 더해가면서 두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자신의 전략이나 상대방의 전략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포석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 3가지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거 바둑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이제 흑이 귀를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걸쳐서 백이 협공을 해서 기본적인 정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흑돌의 귀가 여기가 소목에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때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걸쳐오게 되면은 흑이 정석대로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석 진행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정석을 이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원래 기본적인 정석으로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이쪽 정석에서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이 결과는 이쪽에서의 정석과 이쪽에서의 정석의 조합이 백에게 좋기 때문에 이 포석의 결과가 백에게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석의 특징을 하나 보시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포석에서의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 결과는 백이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명확히 드러날 수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딱 이 형태를 보셨을 때 지금 뭐 흑에 돌이 잡힌 것도 아니고 흑도 이렇게 양쪽에 집을 만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차 사고가 난 것과 비행기 사고가 난 것의 결과가 이제 차 사고가 나면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포석도 결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석의 경우 당장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대국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백의 실리가 더 많아진다든지 흑의 돌이 몰리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포석의 실력이 정석의 실력과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정석을 많이 아시면 많이 아실수록 포석에서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석을 적게 알았을 때 포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백의 경우에 같은 정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하귀 쪽에서요. 쪽을 협공을 해서 정석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석이 모두 끝났을 때 흑이 나머지 비어있는 소목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백이 정석을 많이 안다면 이곳의 두터운 모양을 활용해서 이 흑을 공격하도록 하는 정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데 정석을 몇 개밖에 알지 못한다 하면은 또 같은 정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중복된 정석을 사용했을 경우에 서로의 정석의 조합이 좋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백의 모습이 한 변으로 몰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석이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이곳의 백의 강한 모습과 이곳의 백의 강한 모습이 서로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효율이 살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게다가 이제 흙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흙이 이쪽 변으로 큰 곳에 오게 된다면 이 포석은 백에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석의 실력과 포석의 실력이 같이 비례해서 간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특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석의 특징은 포석이 유행을 많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 혹은 6개월 정도 비슷한 포석을 계속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포석이 그만 나오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경우를 더 현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많이 유행을 했던 포석을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곳에서 한 3, 4년 전쯤에 흙의 입장에서 이쪽을 걸쳐가고요. 백이 받을 때 이렇게 미니 중국식을 사용을 하고 백이 갈라쳐 오는 포석을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유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흙이 이쪽을 다가오고 백이 이쪽을 왔을 때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어깨를 짚어가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되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흙이 이쪽을 날일자로 오고 백이 벌릴 때 어깨를 짚는 수가 또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쪽을 먼저 이렇게 짚고 이쪽을 어깨를 짚어서 백이 이렇게 받는 수. 그 후에는 또 이곳에서 이쪽을 오지 않고 이쪽을 붙여간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쪽을 어깨 짚어가는 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이 미니 중국식으로 포석을 시작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다른 포석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포석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석의 세 번째 특징은 유행을 많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포석의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석의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의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는 3선과 4선으로의 전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작전의 구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귀의 포지션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귀를 보시면은 귀에 둘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목은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외목도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고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삼도 있고요. 이곳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 화점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와 아래쪽으로의 영향력이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곳의 귀에 나중에 상대방이 들어와서 쉽게 살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흙이 귀에 실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한 수, 두 수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목의 경우에는 이쪽 소목과 이쪽 소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목이 바라보고 있는 편, 그쪽이 우선적으로 이 흙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면 첫 번째로는 흙이 이쪽으로 실리를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변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제 소목으로 왔을 때 상대방이 먼저 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상대방은 이쪽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쪽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두어 왔을 때 흙이 차지하게 되는 곳은 이쪽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 흙이 이쪽이 아닌 이쪽 변을 지키고 싶다고 하신다면 소목을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으로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목 같은 경우에는 귀보다도 변을 중시할 때 사용되는 수인데 이제 바둑판을 보시면
귀가 항상 실리를 지키기에 가장 효율적인 자리입니다. 양쪽 변이 막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귀를 중시하는 현대 바둑에서는 외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변을 중시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목과 고목이 최근보다 더 많이 두어졌었죠. 그래서 외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변을 더 중시한다면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또 외목의 특징은 복잡한 정석이 많다는 것인데요. 백이 이쪽으로 걸쳐 왔을 때 흑이 협공을 해오게 되는데 이때 백이 이곳을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정석이 나오게 됩니다. 고목의 경우에는 외목과 비슷한데요. 다만 외목이 변을 중시한다면 고목은 변과 중앙을 동시에 중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이 들어왔을 때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면서 중앙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정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3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3-3이 많이 두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이렇게 화점으로 씌워왔을 때 흑의 입장에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석 진행을 하자면 이제 이쪽을 하나 밀고 날일자를 달리고 백이 받아주고 흑이 날일자를 달리고 백이 또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결과를 보았을 때 흑이 좋은 실리를 만들었지만 백이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흑이 귀를 먼저 둔 것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바둑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3-3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3의 특징은 귀의 실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귀의 위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3선과 4선의 전개가 있습니다. 귀를 이렇게 다 차지를 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으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초반에서는 주로 3선과 4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리를 차지하기에는 중앙이 워낙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귀와 변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오든지 아니면은 한 칸으로 오든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3선과 4선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선의 경우에는 실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상대방이 오게 될 때 이렇게 어깨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짚어오면서 중앙에서부터 삭감을 해오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4선을 선택하게 된다면 백이 중앙에서부터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깨를 짚어올 때는 흑이 변으로 밀어가면서 생기는 집이 3선일 때보다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짚기는 어렵고 대신 상대방이 이제 3선에서부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3선과 4선의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올 때 중앙에서 오는지 아니면 실리에서부터 오는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귀에서가 아닌 변에서의 전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서 흑이 이쪽을 3선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백이 어깨를 짚어온다든지 모자를 짚어오면서 모양을 삭감을 하게 되고요. 만약 4선으로 지켜온다면 이때는 백이 중앙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침입을 해서 오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4선일 때는 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안쪽으로 침입을 해오는 것이 조금 싫다 하시면은 3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을 깊게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서 크게 공격을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4선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선과 4선의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작전의 구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초반을 시작하게 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바둑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상대방의 수를 조금씩 예측을 하시면서 작전의 구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흑이 귀를 지키고요. 여기서는 이제 둘 곳이 많지만 흑의 귀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쪽 변으로 갈라오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때 이제 흑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다가와서 이쪽 모양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귀를 다가오면서 상변을 새로 넓혀가는 방법, 아니면 이쪽을 걸쳐서 백의 모양을 갈라가는 방법, 아니면은 이렇게 하변에서 걸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냥 이런 수들이 모두 좋은 수들이라고 해서 쉽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수를 두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머릿속으로 한번 살짝 구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수를 두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이 한 점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고요. 그때 이제 흑이 이곳을 갈라오고 받고 백이 이곳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이곳을 마늘모로 받을 수도 있고 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곳을 마늘모로 나오게 되면 이제 백이 3-3을 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흑이 두 칸을 벌리고 백이 이곳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이 계속 전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를 보시면 백이 이쪽의 귀의 실리를 차지했어요. 그 대신에 이곳의 백의 말이 모양이 좋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지 못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두텁게 이곳을 막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큰 자리로 변을 전개를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비록 수순이 많지만 서로 거의 외길 수순으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예상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포석인지 두고 싶은 수인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변을 좀 키우는 작전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곳에서 이쪽을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백이 갈라쳤을 때 이곳을 먼저 하나 걸치고요. 이곳을 만약 걸치게 된다면 백은 이제 이곳을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고요. 받아주었을 때 이쪽이 아닌 이쪽에서 다가오고 백이 이곳은 이제 벌려두어야지 되겠죠? 벌려두었을 때 이렇게 상변을 가면서 이제 상변을 지켜두는 방법도 하나의 포석인데요. 이때 이제 백이 이곳을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고 백이 3-3을 들어올 때 지금 흑이 이쪽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을 막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이 살게 되고요. 있고 이제 받고 흑이 이곳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흑이 후수를 잡았지만 그래도 상변에 좋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백이 이곳을 갈라쳤을 때 이쪽을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포석에서는 비록 모든 수들이 다 좋고 이제 서로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추구하시는 바둑 스타일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결과를 예측해 보시고 작전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덧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였던 만큼 바둑코치 미슬리의 전체적인 강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둑의 첫 번째 영역, 포석의 원리에서 포석의 특징과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포석에서 보다 좋은 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포석의 공식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